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루게 될 주제는 인공지능의 기본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용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공지능 관련 지식과 정보에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다룰 AI 관련 용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계학습, 인공신경망과 딥러닝, 은닉층과 설명 가능한 AI, 분석형 AI와 생성형 AI, 멀티모달 AI, 감성 컴퓨팅, 특수인공지능, 일반 인공지능, 슈퍼인공지능,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알고리즘과 컴퓨터 프로그램, GPU.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방금 나열한 용어 중에서 익숙한 용어는 몇 가지나 되시는지요? 아마 인공지능, 알고리즘, 컴퓨터 프로그램, 로봇 정도는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용어는 아마 대부분 처음 듣는 낯설고 딱딱한 기술적 용어라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용어들을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드릴 테니 너무 마음의 거부감 없이 편한 마음으로 수업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룰 용어는 인공지능 AI입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인간처럼 지능을 갖게 하는 기술로서 컴퓨터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연구나 개발에서는 인공지능이 어떤 지적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서는 컴퓨터가 사람처럼 학습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언어 이해 능력, 지각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지식을 축적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학습 능력,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새로운 사실을 예측하는 추론 능력,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찾는 문제 해결 능력,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며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 이해 능력. 여기서 자연어란 것은 컴퓨터 언어에 대비되는 의미로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언어를 자연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감각 정보,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감지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들은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추천 알고리즘인데요. 이러한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의 과거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고 그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유튜브의 동영상 추천 시스템,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추천, 그리고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 이런 것들이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비서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이해하고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에는 자연어 처리 기술과 음성 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번역이나 네이버 파파고 등 AI 기반 번역계도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요. 또 챗봇, 고객 서비스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챗봇에도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조명, 온도 조절기, 스마트 가전제품 등도 역시 사용자의 사용 패턴들을 쭉 학습해서 자동으로 조명이나 온도, 가전제품들을 조절하는데 여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번역하면 기계학습입니다. 문자 그대로 기계가 학습하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원래 컴퓨터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어야 작동합니다. 그러나 머신러닝은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규칙을 명시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즉,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통해 스스로 더 똑똑해지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게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고양이의 특징, 예를 들어 귀 모양이랄지 눈동자 모양, 동공의 색깔 등을 정의하고 그 규칙을 코드로 작성해서 프로그래밍해서 컴퓨터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머신러닝에서는 컴퓨터에 수많은 고양이 사진과 고양이가 아닌 사진을 보여주고 어떤 사진이 고양이고 어떤 사진이 고양이가 아닌지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수많은 사진 데이터를 통해 고양이를 인식하는 패턴을 스스로 학습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인공신경망입니다. 사람의 뇌는 약 860억 개의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뉴런들은 서로 간의 복잡한 연결망을 구성하여 정보를 전달하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학습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뇌신경망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간의 뇌가 수많은 뉴런들로 연결되어 있듯이 인공신경망은 수많은 노드와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드라는 것은 뉴런처럼 정보 처리의 기본 단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신경망의 구조는 입력층, 출력층,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은닉층으로 구성됩니다. 입력층은 데이터를 입력받는 층이고, 은닉층은 입력된 데이터를 변환하고 그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층, 그리고 출력층은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층입니다. 각각의 노드는 연결되어 있고 노드 간의 연결 강도를 가중치라고 하는데, 만약 두 노드 간 가중치가 0이라면 이들 노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두 노드 간 가중치가 높다는 것은 연결 강도가 높다는 뜻이고, 이 연결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입력 데이터는 노드를 통해 층을 통과하면서 변환되고 마지막에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은 훈련을 통해 입력과 출력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학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은 뇌의 뉴런 연결망과 인공신경망 구조가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우리 인간의 뇌신경망이고, 오른쪽은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간의 뇌신경망에서 하얀 점이 뉴런이고, 각각의 뉴런은 다른 뉴런들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오른쪽 인공신경망 또한 동그라미로 구성된 표시된 노드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신경망을 이루게 됩니다. 인공신경망은 얕은 신경망과 심층 신경망으로 구분이 됩니다. 왼쪽의 얕은 신경망과 오른쪽의 심층 신경망의 차이점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입력층과 출력층은 하나의 계층으로 동일하지만 은닉층의 개수가 다르지요. 얕은 신경망은 은닉층이 하나이지만 심층 신경망에서는 은닉층이 2개 이상이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얕은 신경망은 은닉층이 하나인 신경망이라서 단순한 문제 해결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메일이 스팸 메일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스팸 이메일 분류 시스템이나 간단한 추천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심층 신경망은 은닉층이 2개 이상 있는 신경망으로서 복잡한 문제 해결에 사용됩니다. 심층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 기술을 딥러닝이라고 하는데,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문제, 즉 얼굴 인식이나 의료 영상 분석, 음성인식,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사용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누군가의 얼굴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컴퓨터에게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눈, 코, 입의 크기와 위치, 피부톤, 모양 등이 다르고
얼굴은 표정에 따라 큰 변화를 겪습니다. 또한 각도나 조명에 따라 보이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런 다양한 특징을 모두 학습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데이터와 고도의 분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층 신경망을 통한 딥러닝 기술이 활용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은닉층입니다. 은닉층은 인공신경망 구조에서 보셨듯이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위치한 신경망의 층으로서 입력 데이터는 은닉층에 있는 여러 노드를 통해 변환되고 처리된 후 출력층으로 전달이 됩니다. 은닉층의 역할은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복잡한 계산과 특징을 추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은닉층에서 수행되는 내부적인 계산 과정은 외부에서 관찰이나 해석이 어렵게 숨겨져 있다는 의미에서 은닉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심층 신경망은 수천 개 이상의 노드와 수백 개의 층을 가질 수 있어 내부 동작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로 인해서 은닉층에 있는 어떤 층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블랙박스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설명 가능한 AI의 등장입니다. AI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함에 따라 AI의 결정 과정이 이해 가능하고 투명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의료 진단이나 금융 대출 승인 또는 거절, 자율주행차의 판단 등에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그 결정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 가능한 AI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의 목적은 복잡한 AI 시스템의 내부 작동 방식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신뢰성, 투명성, 법적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암을 진단하는 AI가 단순히 암이 의심된다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면 의료진은 그 결과를 신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설명 가능한 AI는 어떤 특징을 근거로 암으로 판단했는지를 설명해서 의료진이 진단 신뢰도를 검토하고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생성형 AI와 분석형 AI가 되겠습니다. 생성형 AI란 것은 기존 수많은 학습 데이터를 학습한 후에 모델을 형성하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AI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챗GPT는 사용자가 어떤 요청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글이나 시, 그림 이런 것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 AI, 그것이 바로 생성형 AI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분석형 AI는 주어진 수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유용한 정보를 결론을 도출하는 AI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IBM의 왓슨은 수많은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질병의 발병 패턴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와 분석형 AI의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생성형 AI의 경우 예술작품을 생성하는 AI들, 그래서 특정 화가의 그림들을 학습해서 그와 비슷한 스타일로, 예를 들어 고흐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면 그런 스타일로 그림을 그려주거나, 특정 음악 장르를 학습해서 모차르트나 베토벤 스타일로 작곡해 달라면 그렇게 작곡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생성형 AI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문학작품도 마찬가지로 특정 작가의 문체를 학습해서 그 스타일로 시나 소설을 쓰기도 하지요. 그리고 게임 콘텐츠의 경우에도 게임 캐릭터나 배경이나 스토리 등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게임 개발 과정을 효율화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디자인을 개선하는 제품 디자인에도 생성형 AI가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분석형 AI는 이제 의료 진단, 금융 예측, 고객 분석, 사기 탐지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의료 진단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진단하고 또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예측의 경우 과거의 주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에는 특정 주식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과거의 구매 행적,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고객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취향을 갖고 있구나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에 맞춘 개인화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데도 분석형 AI가 활용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서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래다, 사기 거래다 이런 것을 탐지하는 데도 분석형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생성하는 콘텐츠의 형태에 따라 텍스트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형 AI, 동영상 생성형, 음악 생성형, 코드 생성형 AI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텍스트 생성형 AI는 챗GPT, 그리고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MS 오피스의 코파일럿, 네이버에서 만든 네이버 클로버 X, 리튼 등이 있고요.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형 AI는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생성형 AI에는 런웨이, 소라, 하이퍼 AI 등이 있고 음악 생성 AI에는 유디오, 수노, 주크박스 그리고 코드 생성 AI에는 기트허브 코파일럿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모달 AI가 되겠습니다. 멀티모달 AI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여기서 모달리티란 AI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종류로서 텍스트,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이 각각 하나의 모달리티가 됩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생성형 AI의 종류를 텍스트 생성형, 이미지 생성형, 동영상 생성형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현재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특정 생성형 AI를 텍스트 생성형, 이미지, 동영상, 음성 생성형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챗GPT도 처음에는 텍스트만을 처리해서 텍스트 생성형 AI였지만 현재는 텍스트, 음성, 이미지를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 AI로 진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모달 AI로 발전하는 이유는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함께 처리하면 AI가 더 풍부하고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단일 모달 AI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AI 시스템에서 보듯이 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단 하나의 데이터 유형만 처리하는 데 특화된 AI를 말합니다. 다음은 8번째 감성 컴퓨팅이 되겠습니다. 어펙티브 컴퓨팅인데요. 이것은 컴퓨터나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컴퓨터는 음성이나 언어적 내용, 얼굴 표정, 제스처, 심박수, 뇌활동 등 생리적 신호를 분석해서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게 됩니다. 어떤 외부 자극과 이때 갖게 되는 사람의 감정을 데이터로 입력시켜 학습시키면 컴퓨터가 인간의 감정 인식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감성 컴퓨팅은 기술이 더 인간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의료나 교육, 고객 서비스 등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분야에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감성 컴퓨팅의 활용 사례를 보면 감성 컴퓨팅은 자동차 산업이나 헬스케어 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에서
감성 컴퓨팅은 운전자의 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차량 시스템이 이를 감지해서 경쾌한 음악을 재생해 주거나 실내 조명을 좀 더 밝게 조정을 하거나 경고 알림을 통해서 운전자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 감성 컴퓨팅은 정신건강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수준을 모니터링하거나 우울증과 같은 감정 상태를 조기에 감지해 사용자에게 적절한 조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스마트워치와 같은 일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생체 신호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추적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지능 수준과 능력의 범위에 따라 인공특수지능, 인공일반지능, 인공슈퍼지능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먼저 인공특수지능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특수지능은 특정 작업이나 문제를 수행하는 데 특화된 AI로서 하나의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높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체스나 바둑 등 특정 문제만을 해결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사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특징을 가져서 특정 작업에만 최적화되어 다른 작업에는 응용되지 못합니다. 바둑 게임 AI인 알파고, 스팸 필터링 시스템, 음성 인식 시스템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AI는 인공특수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인공일반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일반지능 또는 범용 인공지능은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지능을 가진 AI로서 인간처럼 여러 분야에서 학습하고 이해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AI입니다. 따라서 특정 작업에만 특화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여러 다양한 작업과 문제를 인간처럼 해결할 수 있는 범용성, 그리고 새로운 문제나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인공지능 기술은 미래 기술로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일반지능 개발을 목표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공 슈퍼지능이 되겠습니다. 인공 슈퍼지능은 모든 면에서 인간의 지능을 훨씬 초월하는 수준의 A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AI 전문가 닉 보스트롬 교수는 인공 슈퍼지능은 과학적 창의성, 범용적 지혜, 사회적 기술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류 최고의 두뇌를 크게 능가하는 지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공 슈퍼지능은 결국 모든 인간의 지적 능력을 능가하는 A라는 점에서 아직은 개념적인 단계에 있으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인간의 지적 능력을 모든 면에서 능가하는 AI의 출현은 인류의 생존과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번째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란 오른쪽 사진에서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성 로봇처럼 외모와 행동이 인간과 흡사하게 구현된 로봇을 말합니다.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이나 인간의 작업을 돕거나 인간의 대신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개발됩니다. 활용 분야는 노인 돌봄과 같은 의료 서비스, 고객 응대 서비스, 그리고 위험한 환경에서 인간을 대신해 탐색 및 구조 활동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는 오른쪽 사진 위쪽의 소피아와 아시모가 있습니다. 소피아는 홍콩의 헨슨 로보틱스사에서 개발한 로봇으로 인간과 대화하고 감정 표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시모는
혼다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걷고 달리고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소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유튜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를 검색해 보시면 소피아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노래하고 춤도 추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알고리즘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입니다. 아마 두 용어 다 자주 들어보시기는 했겠지만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모르시지요.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요리 레시피, 수학 공식, 문제 해결 전략 등이 모두 알고리즘의 예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알고리즘을 파이썬이나 자바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작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알고리즘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례를 직접 보시면 더 정확히 분간이 되실 겁니다. 이 그림에서 위쪽이 알고리즘 그리고 아래쪽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은 어떤 일을 하는 단계적 절차를 쭉 서술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리스트의 첫 번째 요소부터 시작하여 인접한 두 요소를 비교한다. 두 번째는 만약 첫 번째 요소가 두 번째 요소보다 크면 두 요소를 교환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일을 하는 단계적 절차를 서술해 놓은 게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특정 이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 작성된 코드의 집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GPU가 되겠습니다.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로서 원래는 컴퓨터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빠르게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었습니다. 그런데 AI, 특히 딥러닝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와 복잡한 연산을 필요로 하는데 GPU의 병렬 연산 능력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능력으로 인해 AI 산업에서 필수적 부품이 되어 AI 산업의 식량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GPU를 생산하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엄청난 수익을 올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맞먹는 빅테크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12개의 인공지능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딱딱하고 낯선 용어들이기는 하겠지만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더 친숙하고 가깝게 느껴지는 용어들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